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3-3-1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 아니 다시 말하겠네요. 이른바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서 184쪽부터 있는 내용, 184, 185, 186, 187까지 있는 내용이고, 학습지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중심 내용은 지금 문화통치라는 부분과 이른바 문화통치와 산미증식계획인데, 보통 그냥 우리는 1920년대 일제의 통치구나, 일제의 식민통치가 어떠했는지를 보는 단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걸 지운다고 했는데 안 지웠네요.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세우다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3.1운동 봤었죠. 3.1운동으로 인해서 3.1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일제의 통치 방식의 변화였고, 자,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국제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게 됐고, 이에 따라서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가 통치 방침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 지금 학습지에 넣어놓은 자료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1919년 조선 총독부가 발표했던 내용인데, 총독은 문무간 어느 쪽이라도 임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헌병에 의한 경찰 제도를 바꾸어 경찰에 의한 경찰 제도를 채택할 것이다. 그리고 복제를 개정하여 관리와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던 것을 폐지하고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를 더 많이 고려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일제가 조선인들을 생각해서 그러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교과서와 학습지에 보면 사료읽기라고 해서 잠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조선 통치에 관한 의견서라고 되어 있고, 생각컨대 앞으로 일어날 운동은 작년 봄에 일어난 만세 운동과 같은, 작년 봄에 일어난 운동, 만세소동, 바로 3.1운동을 말하고 있죠. 어린애 장난은 아닐 것이다.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또다시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3.1운동은 어린애 장난으로 여겨질 만큼 큰 운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근저에는 앞으로 실력을 갖춘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각오를 다져두어야 한다라고 당시 일본 육군 차관 야마나시 한조가 했던 얘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일제가 문화 통치를 내세운 까닭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당시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내세웠던 까닭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친일파를 육성하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민족 분열을 꾀하기 위해서 이른바 문화 통치를 사용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문화 통치에 들어가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학습지에 표로 정리해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총독을 임명 가능한데, 어떤 총독이냐면 문관 총독을 임명 가능하다라고 내용을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존에 제1대, 제2대, 제3대 사이토 마코토까지의 총독은 전부 다 육군과 해군 출신의 장군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관 출신의 총독도 임명 가능하다라고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4대, 5대, 6대, 7대, 8대, 그리고 마지막 아베 노부유키까지 단 한 명도 군인이 아니었던 조선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계속 내용을 보겠지만, 일제는 당시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얘기했지만, 이른바 문화통치,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실상 말로만 문화통치고 실상은 문화통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 통치와는 달리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요.
말만 문화통치다.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얘기죠. 자, 또 다른 변화는 뭐가 있냐? 또 다른 변화로는 헌병 경찰을 바꾼답니다. 우리 1910년대 통치 방식 보면 헌병 경찰제였죠. 헌병, 군인들의 경찰인 헌병이 경찰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 헌병 경찰을 보통 경찰로 바꾼다라는 내용이 그들이 내세웠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과서 185페이지에 있듯이 1918년과 1920년에 각각 경찰 서열 그리고 경찰 인원의 증가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병 대신에 보통 경찰이 경찰 치안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 숫자는 3배 이상 증가하는,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다시 말하면 보통 경찰로 바뀌었지만 경찰서와 경찰관의 수를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는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우리 민족의 운동을 탄압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 더해서 정치나 사상,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등경찰제라고 하는 정치적인 정치범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한 경찰도 강화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기다가 법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1920년대를 상징하는 1925년에 만들어졌던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학습지에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면, 치안유지법은 국가의 체제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뜻을 알고도 이에 가입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4조 제1조 1항의 목적으로 소요, 폭행, 기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범죄를 선동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보험법은 누구든지 본법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또한 같다. 지금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일본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 이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거 사실은 사회주의자들이 당시 일제 저항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그게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 일제는 체제를 반대하는 반체제 세력에 탄압을 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고등경찰,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된 일을 다루고 있는 고등경찰과 정보위원회를 운영했고, 이 체제를 조선 내에서도 똑같이 실시해서 한국에서도 치안유지법이 제정되고 시행이 됐는데, 그에 대한 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조선공산당.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하는 것, 진압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1910년대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금지되었었는데 허용됩니다. 한글 신문이나 잡지 등이 이른바 문화통치 기간에는 언론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신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신문이 지금도 간행되고 있는 신문입니다. 1920년대 간행됐다라고 한다면 조선일보와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닌데 펜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 만들어졌던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오면 1920년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냥 허용만 한 것이 아니라 검열 제도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신문 하나 사진을 실었는데,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빽빽하게 차야 되는데 신문이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보이죠? 이 비어있는 공간이 뭐냐면, 기사를 사전에 살펴보고
검열을 한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기사야? 그럼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압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문을 일정 기간 동안 발행 못하게 정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문사를 폐간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자유를 허용해 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의 검열을 받는 내에서의 자유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 보기가 어려웠고요. 교육기회 확대를 표방합니다. 우리 교과서를 보면 당시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가 있고, 지금의 중고등학교, 중등학교에 해당하는 고등보통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1910년대까지 보통학교라는 거는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이 다니는데 각각 수업 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4년 연원이고,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6년이 다니는 학교 연한이에요. 그럼 조선인 학생이 더 똑똑해서?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 1910년대에 제1차 조선교육령을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조선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주된 내용이 뭐냐면 기술교육이나 실업교육에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보통교육 살짝 하고 나머지는 실업교육 위주. 일본인의 지배를 받으며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정도였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가 되면서 이게 같아집니다. 조선인 학교도 6년, 일본인 학교도 6년 각각 똑같아진다는 점에서 뭔가 교육 기회가 조선인에게도 확대되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당시 교육은 여전히 아직은 유상교육이었고 때문에 취학률이 몹시도 낮습니다.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의 취학률도 낮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낮아지는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인구 10,000명당 초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208명이래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에요. 그리고 중등학교에 가면 5.01명, 여자 같은 경우는 1.18명. 그러면 10,000명당 1%예요. 10,000명당 1%. 그럼 0.1%잖아요. 더 심한 거는 대학교까지 입학했던 사람은 0.05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취업률이 낮았고, 거기다 뭐도 없었냐면 고등교육기관도 없어요. 아까 대학 얘기 나왔지만 고등교육기관이지만 없어요. 그러면 방금 말했던 조선인들이 0.05명이 인구 10,000명당 대학을 갔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 거냐? 전부 다 일본으로 간 거예요. 조선 내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 유학을 가야만 고등교육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조선인에게는 고등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표방은 조선인에게도 교육기회 확대였지만 학교를 다닐 만한 여건이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허용하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의회는 설립이 안 됐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참정권을 허용한다는 지방평의회, 지방의 평의회나 협의회 같은 기관들은 자문기관이지 무언가 지방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또 여기에 참여했던 지방평의회나 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조선인 누구나, 한국인 누구나가 아니라 되도록이면 일본과 친밀한 친일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던 협의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한국인의 참정권을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인이 일본 제국주의 조선 총독부가 얘기했던 이른바 문화 통치는 정말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식민 통치를 은폐하고 또한 좀 부드럽게 통치한다는 유화 정책을 허울로만 보여줬던,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을 무마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인 본질은 뭐였냐면 바로 일본에게 협력하는 친일 세력을 양성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일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사이토 마코토라는 조선 총독이 남긴 문서, 네, 조선 민족 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글에 남겨져 있는 내용의 요약본입니다. 보면 민간 유지에게 조선 인중 친일 인물을 물색하게 하고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자, 종교인에게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지금 앞서 나와 있는 귀족부터 종교인까지는 당시 그래도 사회적 지도층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 이러한 세력들을 일부 친일 세력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친일적 인물 또는 일본인이 각 종교 단체를 주도하도록 후원도 해요. 누구? 친일 단체만.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요점은 친일 인물을 다수 확보하는 데 있다. 수재, 영재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바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우리를 속이는 민족 기만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는 문화통치를 내세워 한국인에게 혜택을 베푸는 듯이 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하고 친일 세력을 길러 우리 민족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려 하였고, 이게 실제로 먹혀들어요. 그래서 1910년대까지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1920년대 친일 세력, 친일파로 변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거기 한가운데는 이른바 문화통치가 있었고, 그 친일파로 변절한 대표적인 인물들, 앞선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광수나 최남선이나 또는 최린이나 이런 인물들, 윤치호나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친일파로 변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문제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 넘어가서 산미 증식계획, 쌀 생산은 늘었으나 미는 몰락하다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일본의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일본의 산업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산업화의 특징은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을 하면서 도시 인구의 급증을 가져왔고, 이 도시 인구들이 노동을 통해서 산업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 산업화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쌀값이 문제가 돼요. 쌀값이 폭등합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특히 우리가 그랬지만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을 할 물품을 만드는데 이 물품은 가격이 저렴해야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값비싸야 유리하겠어요? 저렴해야 수출에 유리하겠죠. 물품을 가격을 낮추려면 이 물품을 만드는 사람들, 노동자의 임금도 억제를 해야 물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 70년대, 빠르게는 50년대부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유튜브에 링크된 영상이라서 어차피 또 보면 또 그러니까 이건 실제 수업할 줄 알고 이걸 넣어놨는데 원격으로 하게 돼서 못 보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특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쌀값을 낮추기 위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노동자들이 증가하니까 농촌 쌀값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쌀을 많이 생산을 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소비량을 감소시키면 돼요. 이게 그 경제에서 보면 생산과 수요의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비량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선택했던 방법은 소비량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밥그릇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재밌게 봤던 알쓸신잡에서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국가에서 박정희 정부 때 밥그릇을 지정을 합니다. 이 밥그릇으로만 먹어! 였는데 당시 한국인들이 아주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밥그릇을 작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라라고 하는 강요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나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물품이 밀가루로 들어오면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쌀만 먹지 말고 혼분식하자, 혼분식 운동 이런 것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많이 판매되냐면 라면, 떡볶이 이런 것들이 많이 판매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반면 일본에서는 이 쌀값 폭등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소비량을 줄이는 거 말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 생산량은 본인 내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한국 조선 내에서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1926년 조선총독부 농립국에서 했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해마다 70만 명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 향상으로 1인당 쌀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쌀 생산을 늘릴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목표는 한국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쌀의 생산을 증식 늘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쌀 생산을 하려면 논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논이면 물이 필요하고,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시설, 수리 시설을 확충하거나 토지를 개량하거나 또는 개간과 개척을 통해서 토지 양을 늘리거나 쌀 품종도 될 수 있으면 병충해도 잘 막지만 특히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쌀 품종으로 개량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쌀 품종 중에 일본 명칭을 지니고 있는 쌀 품종들이 있어요. 히카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있대고, 192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은 지금처럼 논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논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이 논이 많지 않은데, 이 산미증식 계획을 통하면서 논의 숫자가 증가를 합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보다 더 큰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이 매우 악화됩니다. 이유는 수탈량이 증산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우리 교과서 186쪽에 있는 이 도표인데, 쌀 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이출량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이 녹색 그래프가 쌀 생산량이에요. 보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가량보다 훨씬 더 눈에 띄는 게 파란색 그래프예요. 일본으로의 쌀 이출량인데 확연하게 증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는 한국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인들이 1년당 연간 먹는, 한 사람이 먹는 쌀의 양이 0.63석에서 0.53석까지 줄어요. 생산량은 증가를 했는데. 그래서 한국인들이 식량 부족 현상을 겪게 됐고, 농민들은 쌀 생산하면서 아까 나왔지만 수리 시설도 확충하고 품종 개량도 했는데, 이런 비용들을 전부 다 농민, 특히 소작농에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민은 점차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나가서는 화전민, 토막민으로 전락하는, 화전은 그 산에다 불 지르고 그 재료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농사짓는, 정말 한 해 농사짓고 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화전민 또는 토막민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전락하거나 아니면 아예 더 이상 식민지가 된 조선에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만주와 연해주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자, 아래 보면 지금 문제도 나와 있는데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한 까닭은 증산량보다 더 많은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어디 사진이냐면 군산 사진이에요. 군산이나 목포와 같은 곳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둘 다 항구 도시인데 이 군산 옆에는 김제평야라고 하는 아주 널따란 평야가 있고 목포 옆에는 나주평야라고 하는 아주 널따란 평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나오는 곡창지대인데 이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쌀을 바로 군산이나 목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본으로 거두어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했던 항구 도시들이 바로 군산이나 목포와 같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이 1920년대 가장 상징적인 경제적 사건이었다면 그 밖에도 볼 수 있는 몇 가지 있는데 여기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된다는 내용인데 배경을 보면 일본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특별 수요를 통해서 호황, 경제적인 아주 좋은 상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전쟁 특별 수요, 전쟁 특수가 끝나자 경제 공황이 발생하게 됐고 산업 생산량도 향상됐는데 수요 감소에 대응을 하려고 해요. 그걸 보여주는 표가 지금 교과서 187쪽에 있는 표인데 일본이 정말 아주 가난한 국가였거든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1910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 내에 뭘 만들었냐면 회사령. 야, 일본 자본이 크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본에 협력하는 조선 총독부에 협력하는 일본인이나 또는 친일 인사들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끔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막 일본의 경제가 크게 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성장하는 추세를 보세요. 수출량, 수입량 정말 둘 다 폭증을 하고 있죠. 하지만 20년대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그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잠깐 대공황에 빠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령의 존재는 일본 자본의 성장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일본 제국과 조선 총독부는 회사 설립 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조선 총독부에 가서 회사를 설립하겠다 허가해달라가 아니라 회사 설립합니다라는 신고를 통해서만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일본 자본이 조선 진출에 용이하게 됐고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 등이 진출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표적인 일본 대기업이 전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미쓰비시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자본은 점차 양조 또는 정미 또는 용업 등 대부분 다 매우 작은 규모의 자본만 모여요. 그래서 조선 내부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187쪽에 있는 이 그래프 한국에 본점을 둔 일본인 기업 그리고 한국인 기업의 자본금 비교인데 한국인 소유의 자본 거의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죠. 반면에 일본인 소유의 기업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급증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1920년대 회사령과 짝을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관세 철폐예요. 관세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건이 오고 갈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 우리는 관세라고 부르는데 1923년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한국에 들어오는 조선에 들어오는 일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합니다. 그러면 보다 더 싼 가격으로 일본 상품이 조선 내에 들어올 거고 그러면 같은 상품을 조선 내부에서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서 봤던
회사령의 철폐와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됐던 회사령의 폐지와 그리고 일본 문품에 대한 관세 사라진 것, 관세 철폐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 자본에 대한 위협으로 찾아왔고 결국 1920년대 어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이어진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그 밖에도 신은행령 같은 것이 맺어져서 한국인 소유의 은행이 합병되면서 일본 자본이 보다 더 조선 내에서 그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점차 경제적으로 완벽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학교에서 만나서 1920년대 국내 민족 사회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